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9월 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편집장입니다. 네. 지금 뭐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추석추석 내리고 있는데요. 네, 어느덧 벌써 가을이 왔고 또 이번 주부터는 또 추석 연휴도 시작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편집장님께서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어떻게 추석 연휴 때는 좀 뭐 힐링할 수 있는 시간, 또 리프레시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좀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저녁에 비가 오니까 마포 포장마차 가서 네. 그 마포역 근처에 포장마차촌이 있어요. 거기서 소주 한 잔 먹고 예. 청취자 여러분들 오실 분 있으면 오세요. 오늘 저 거기서 네. 있을 테니까. 네,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 번개를 제안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호응해 주실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일이 그러니까 9월 4일이 이 진짜 안보 방송을 시작한 지 정확히 1년째가 되는 날이더라고요. 아이고 벌써 1년 됐네.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1주년을 맞이해서 또 특집 공개 방송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9월 16일 화요일입니다. 그날은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 저녁 7시 20분부터 국민TV 지하 카페에서 저희들이 특집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몇 시입니까? 저녁 7시 20분, 7시 네. 20분부터 예정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한테 이 과분한 또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때 우리가 또 멋진 방송, 또 멋진 디프리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프리도 있다. 오케이. 예, 뭐 번개도 치시는데 뭐 그날 저녁 괜찮으시잖아요. 아니 저야 한 몸을 다 바친 사람이니까 예. 제 사정은 없고 네. 아니 사람이 사람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네. 이럴 때는 그냥 베린 몸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9월 16일 밤 안보 전문가 안보계 해깃발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 또 얼마나 또 인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구국의 강철 이빨이라고도 그러대? 네. 예. 근데 오늘 또 이제 진짜 안보 시간에 다루겠습니다만 또 어제 오늘 군에서 또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아찔한 이 소식들이 또 많이 접해지고 그 얘기 오늘 좀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신현돈 1군 사령관이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소동을 벌여서 이제 경질당하게 된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였죠. 또 특전사위원 2명이 무슨 고강도 포로 체험 훈련을 하다가 목숨을 잃고 또 한 명이 또 부상당하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또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 문제도 좀 다뤄보고 그러죠. 또 최근 또 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또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이 문제도 한번 또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또 국민TV가 이 방송료 좀 절감 차원에서 게스트를 가급적 좀 모시지 말라고 이렇게 또 요청을 해와서 우리 둘이서 김종대 편집장과 이거 조합원가입 좀 많이 해주세요. 네네. 예. 충분히 좀 이런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진짜 안보 전하는 말씀 듣고 하이파이브 듣고 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안녕하세요.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인 2일 충북 증평에서 특수전 훈련을 받던 하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상자들은 이날 부대 내 포로 신문실에서 포로 결박 훈련을 받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비닐 등 밀폐 용기를 쓴 채 포로 결박 훈련을 하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은 전쟁 중 적군의 포로로 붙잡혔을 경우 고문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특전사 측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이 될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이달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기동성은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과 비슷하지만 레이더와 전자장비 등이 더 우수한 전투기 120대를 국내 기술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총 18조 1천억 원이 투입돼 건군 이래 최대의 무기 도입 사업으로도 꼽힙니다. 그러나 한국형 전투기 사업 완료 전인 2020년대 중반 100여 대의 전투기가 부족하게 돼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 군 당국은 차기 전투기로 결정된 F-35의 제조사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다는 계획이지만 전례를 감안하면 그대로 될지 우려도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올해 초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지조사 등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협의회, 즉 SCM이 열리기 전에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추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해 미 당국자들과 최종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이뤄질 경우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한 외교 정책을 사실상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곧 유럽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강 비서는 1994년 북한이 핵동결 대가로 경수로와 증유를 받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주역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강석주의 북한 내 위치를 고려할 때 이번 방문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사례로 비춰볼 때 강석주가 유럽에서 미국이나 일본 측 인사들과 비밀 접촉을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편 지난 4월 취임한 리수영 북한 외무상은 UN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달 중순 뉴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북한 외무상이 UN 총회에 참석하기는 지난 99년에 이어 15년 만입니다. 이상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였습니다. 네, 진짜 안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오늘 들려온 두 가지 군 관련 소식을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네, 그렇죠. 예, 먼저 신현돈 1군 사령관이 한 두어 달 전에. 예. 6월 19일입니다. 예, 6월 19일. 네. 근데 이게 한 2달 반 가까이 지나서 알려진 것도 좀 일상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군 당국이나 국방부가 이것도 쉬쉬하다가 뒤늦게 알려진 게 아니냐. 네. 이런 또 이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먼저 이 음주 소동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분이 충청도 분이에요. 네. 네, 사실 저하고 같은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시군요. 예, 예. 오늘 세게 못 가시겠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당시는 세월호 여파로 인해가지고 전군 회식 골프 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이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군 대비태세 강화 지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근데 통상 군 지휘관은 위수 지역이라는 게 정해져서 네. 자기의 책임 구역을 이탈할 수가 없고 그걸 이탈할 시에는 반드시 상급 기관의 허락을 득한 다음에 이탈해야 됩니다. 네. 근데 목요일 이제 청주 소재 고등학교에 안보 강연을 간다는 이유로 일단 위수 지역을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수 지역 이탈은 육군본부에서 승인이 안 난 것이었어요. 네. 네, 이게 중요하죠. 이건 네. 이제 군기와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안보 강연이 끝나고 고등학교 인근의 식당에서 동창들하고 술을 마셨어요. 네. 마시려면 좀 적당히 마시지. 만취요, 만취. 만취. 네. 네. 이래가지고 이제 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군화 한쪽은 벗고 네. 한쪽은 신고 네. 옷은 흐트러지고 이런 네. 상태로 승용차 안에서 네. 이동을 하던 중에 이제 복귀를 하던 중이었겠죠. 청주 인근의 오창휴게소라는 데를 들렀습니다. 네. 그런데 화장실 가고 싶어서 거기 들린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던 보좌관인지 부관인지 부축을 해가지고 어bun거란 얘기도 있고 부축한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만 화장실로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민간인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제지한 거예요. 네. 여기서 실랑이가 벌어진 거죠. 대장님이 안에서 큰 일을 보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명백한 과잉 경우고요. 민간인이 이에 격분을 해서 네. 그 수방사 민원실에 이 사실을 제보했던 겁니다. 이때가 6월 19일 상황입니다. 6월 19일. 네. 그다음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던 거예요. 네. 네. 뭐 조사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 최근에 이 사실이 소문에 퍼지면서 국회와 일부 언론에 이것이 제보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곧 기사화될 조짐이 보이자 국방부가 네. 서둘러서 네. 발표를 하면서 발표와 동시에 그 해당 신현돈 일군 사령관은 전역 조치한다.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네. 군인은 사표 제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네. 군인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표를 내는 방법이 뭐냐면 전역 지원서예요. 전역 지원서. 예, 이것도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네. 지원서입니다, 말 그대로. 네. 네. 예, 그러면은 현역 육군 대장이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이것은 일반 공직자로 보면 사표를 낸 것인데 이런 정도의 그 대장지간이 이 전역 지원을 할 때는 대부분 국방부 장관선이 아닙니다. 네. 이건 청와대 인사예요. 네. 예, 청와대에서 이제 사실을 보고받고 전역 조치하겠다는 어떤 의향을 본인이 알아듣고 지원서를 내는 형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결국은 청와대 인사죠. 그렇게 보면은 2달간 쉬쉬하다가 국회와 언론에서 이게 문제될 조짐을 보이니까 그때 조치한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역 조치하다 보니까 2달 반이 걸린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장 인사는 청와대 인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사유단이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네. 예, 이 대비계획 강화를 지시하고 해외 순방에 나선 상황에서 위수 지역을 이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이게 청와대 입장,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군기문란으로 비치고 어떻게 더 심하게 나가면은 이제 불복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아주 중대 사안인데 청와대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걸 감추려고 했던 그런 어떤 배경이나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일단은 모든 어떤 그 공직사회, 특히 군에다가 그 외출 외박 휴가 제한, 그러니까요. 또 골프 회식 금지 등 해놓고 그러니까 밑에는 조여붙이고 네. 그 바람에 22사단의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이 그렇죠. 터진데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네네. 우리는 봐요. 조직의 스트레스가 증가된 네네. 거예요. 그런데 정작 윗사람은 이렇게 어떤 그 딴짓을 했다. 네. 이분이 육사 35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군 사령관이면은 이제 충분히 그 차기 총장을 바라볼 수도 있는 어떤 중요직위에 있던 사람인데 이런 걸 그냥 품위 위반 이런 걸로 경질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차대했던 거예요. 네.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가급적 정치적인 파장을 줄이고 이거를 갖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던 것이 뜻대로 안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된 거죠. 네. 물론 내면적으로 괘씸죄에 찍혔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지만 네. 그러나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군에서 대장이 나간다는 건 말입니다. 밑에 줄줄이 인사까지 하면 엄청나게 파급력이 큰 겁니다. 그렇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인사의 영향을 받고 일부는 또 박수치고 있겠지. 네, 그 바람에 왜 네. 군사령관 할 놈들 줄로 서 있어요. 네. 예, 줄로 서 있으니까 일부는 또 박수치는 사람도 있겠죠. 네. 이게 군의 인사의 비정한 생리거든요. 네. 예, 그런 점에서는 이것이 품위 위반으로 대장 계급이 전역 조치됐다는 건 창군이라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을 우리가 걸어가지고 하는 건 봤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식의 어떤 술 먹은 걸로 전역 조치 시키는 건 전 처음 봤거든요. 네. 그런데 술 먹은 사건은 많아요. 네. 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던 2010년 3월 26일에 당시 합참의장 이상의 대장이 계룡대 인근의 서대전역 부근 식당에서 술에 만취해서 네. 결국은 서울로 복귀했을 때 보좌관이 없고 합참의장실로 들어와서 네. 소파에 눕힌 즉시 네. 바닥에 카페트 깔린 바닥에 쓰러져 잤습니다. 네. 언제까지? 새벽 3시까지. 그래서 정군 비상경계령이 새벽 3시에 내려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천안함 침몰은 그날
저녁, 그러니까 26일 저녁 9시쯤. 9시 26분이고. 예,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건 다음날 새벽 3시입니다. 6시간이 지나서. 네. 네네. 그 사이에 대만군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경찰이 가포비상령을 선포했어요. 예. 그게 천안함 사건 발생하고 1시간 만이에요. 10시에서 11시경입니다. 예, 대만까지 막 그렇게 비상경계를 내린 상황이었는데, 대한민국 군대만 술에 취해 있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었군요. 예, 군대만 조치 안 했어요. 다 조치했는데. 예, 여기만 조치 안 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0년 9월 11일 뉴욕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범에 의해서 2001년에 전대미문의 그렇죠.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가 이제 한국으로는 저녁 시간이에요. 대략 한 저녁 한 9시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한 10시쯤 됐었죠. 근데 그날 국방부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던 날입니다. 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에요. 네. 이때 국방장관 김동신 국방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연락이 얻어 터지고 열받아서 술에 취해서 만취 상태가 돼 있어가지고 이 테러가 일어났는데 공간에서 자고 있었어요. 전 참모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어디로? 공간으로. 그런데 장관이 인사불성이거든. 그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겠다. 10시에 그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장관이 지금 인사불성이거든. 큰일 난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장관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한 사람은 누구와 얘기를 했어요. 솔잎이 술이 빨리 깬다. 이래가지고 공간 인근에서 솔잎을 다 따와 한 봉지를. 그다음에 한 사람은 생수를 장관 입에 들이부어. 그런 다음에 장관이 뭐야 이러니까 이거 솔잎 씹으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입에다 솔잎을 꾸역꾸역 쳐넣어.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확인한 사실인데 김동신 장관이 이 사실을 기억 못하고 계시더라고. 아, 너무 취하셔가지고. 지금 10년도 더 지났잖아요. 13년이 지났죠. 본인만 모르되 주변 참모들 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대통령이 지금 회의 소집했는데 국방부가 특수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다음 날로 연기하는 데 성공했어요. 아, 그래요? 네.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는 아니고 동맹국인 미국이 그것도 이제 2차 그러니까 태평전쟁 이후로 최초로 미국 본토가 공격을 당한 이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은 만취 상태에 있었고 솔잎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술이 안 깨시고 그래서 국방부가 특수작전을 통해서 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다음 날로 연기시키는 이런 또 작전을 펼쳤군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 주요 안보 사건 때마다 그 국방의 최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이상한 어떤 그 음주 사건에 다 휘말리고 있었어요. 9.11 테러 때 김동신 장관, 천안함 사건 때 이상의 합참의장 이러고 이 세월호 엄중하고 군사대비 태비 기간에 신현돈 일군사령관, 이 대장들의 이 술 순환산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의 역사에서 참으로 그 은밀한 부분들이 참 있는 거죠. 아니 사실 이런 일로 군복을 벗으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건도 아니고. 이 제복 입은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근데 전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거는 우리 편집장님은 그런 내막들을 다 어떻게 캐고 계신 거예요? 전 국방부 정문으로는 안 드나들어요. 개구멍으로 드나들면서 정보를 수집해요. 개구멍으로. 그다음에 살살 그 전역하는 장군들 이렇게 술 한잔 사주면서 얘기시키면 다 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술을 사주시면서 이제 그렇죠. 이 군 수뇌부들의 술 마신 사건들을 또 캐내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인사불상이 안 돼요. 김동신 장관 이상의 의장 같이 저는 그런 음주 만취 추태를 안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군인 위에 제가 있는 거예요. 캐내야죠. 꽝 잡는 게 맵니다. 그거 알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려면? 그러니까 제가 김정덕 편집장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안 지가 이제 한 10여 년 됐습니다만 말씀 들을 때마다 또 이제 그 작년에 쓰신 그 사회전쟁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거는 보통 김종대 편집장 그러면 이제 보통 밖으로 알려진 건 특히 군에서는 이게 좌파, 진보 이런 쪽의 인사로 알려져 있어서 이 군 관련된 기밀들 이런 내막들을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누구보다도 능란하게 그 어떤 보수적인 어떤 언론인들보다도 이런 그 군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노하우가 참 이제 궁금하기도 한데. 저는 기자의 본분, 저널리즘의 본질은 적에게서 정보를 제공받는 거라고 항상 믿고 있어요.
항상 나와 생각이 반대되는 분을 만나서 네. 얘기하는 걸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네. 끝까지. 중간에 말 자르거나 반박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러지 말고 예. 끝까지 듣다 보면은 네. 살살 나옵니다. 네. 네. 이거 갖고 나중에 내가 써먹으면은 그분들 알아 누워요, 사실은. 그래도 항의 못해요. 네. 그리고 만나면 또 얘기해. 또 얘기해요. 또 얘기해. 네. 또 다른 분이 또 확인해 주시고. 그렇죠. 예. 네. 아무튼 대단한 그 능력을 갖고 계신, 거기다 또 이제 음주라고 하는 아주 또 막강한 무기를 갖고 계시니까. 그렇죠. 예, 그런 여러 가지 특종들을 많이 발굴하신 것 같고. 그럼 저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요. 예. 이 특전사, 이 고강도 포로 체험 훈련이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이 훈련 중에 지금 그 하사 3명 중에 2명은 목숨을 잃고 1명은 부상을 당했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지금 다행히 그 부상당한 하사가 지금 이제 지금 이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네. 언론 보도 나옵니다만, 먼저 이 고강도 포로 체험 훈련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게 이제 미군이 원래 그 특전사가 많이 발전한 나라죠. 네. 1981년으로 기억합니다만은 그때 이란인질 구출 작전에서 미군이 참담한 실패를 그렇죠. 겪고 네. 특수전 사령부를 창설합니다. 네. 그런 이유로 이제 전 세계에서 그 여러 가지 특수 작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레나다 침공 사건도 있었고요. 또 뭐 인질 구출 작전이야 실패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라크 아프간전 네. 같은 경우 네. 이렇게 보면은 어떤 비정규전, 특수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훈련 강도가 아주 셉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SER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고강도 이 포로 체험 훈련인데, 이건 뭐냐면 일종의 극기 훈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고문을 견디면서 네. 탈출을 도모할 수 있는 네. 이런 극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이것이 우리 군에는 도입이 안 돼 있다가 최근에 새로 특전사령관으로 부임한 육사 37기 전인범 사령관이 부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아주 특이한 게 미국에서 17년간 살고 20세에 육사를 입교하신 분이에요.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미국에서 쭉 살다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육사 37기 박지만 씨 동기입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 중장 진급에 번번이 누락이 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금 37기 중장 그룹들이 그렇죠. 굉장히 약진하고 있습니다. 전성시대를 맡고 있죠. 예. 네. 한 기수에서 중장이 8명이 나왔습니다. 8명이요? 통상 5, 6명이 나오는 건데. 네. 네, 이런데 막차로 타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본인이 특전사 사령관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죠. 그래 가가지고 굉장히 어떤 과시적인 부대 관리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제 어떤 군내 실세로 통하면서 많은 예산과 장비의 개선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무언가 특전사의 어떤 교리 발전 또 장비 개선 여러 가지 어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게 어쩐지 좀 빠르다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자기 공명심이나 과시욕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올해 정기 인사에서 이제 대장 진급을 어떤 선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육사 37기의 약진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그룹들이 공명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고강도 체험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이 특전사령관이 주한미군 특전사령관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가깝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굉장히 가까워요. 예. 뭐 영어도 잘하시겠다 뭐. 예. 영어도 잘하고. 미국에서 오래 사셨고 또 하니까. 이분은 우리 군이 강해지는 길은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예. 영어 못해서 군대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이 특전사에다 영어 몰입 교육에 들어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렌지를 어렌지라고 교육시킬 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베낀 게 바로 이 체험 훈련인데 네. 문제는 이것을 갖다가 군 특전사에 도입하기 위한 어떤 연습 리허설을 예하부대로 하여금 이제 하면서 이제 훈련 매뉴얼을 만드는 단계에서 네. 어떤 이것이 정착됐을 때나 가능한 고강도 훈련을 네. 실시한 거예요. 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어제 9시에 이 훈련이 들어갔습니다. 주간에도 했고 야간에도 했는데 네. 야간 훈련이 어제 오후 9시입니다. 네. 그런데 주간 훈련과 달리 우선은 손과 발을 결박하고 머리에 씌운 두건을 끈으로 묶었어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호흡의 문제를 발생시킨 거죠. 네. 목 아래가 터져 있다면 공기가 자유롭게 그렇죠. 순환이 네네. 되는데 이걸 끈으로 묶었단 말입니다. 네. 강도를 더 높인 네네. 겁니다. 네. 이러면서 9시부터 그 하나의 그 방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인원들이 이제 훈련에 투입됐고 대략 9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간에 이제 결박이 됐던 걸로 보여져요. 네. 그 다음에 10시쯤부터 본격적으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네.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당장 풀어, 개새끼야, 뭐 이런 식의. 피해 당사자들이요. 당사자들이. 네. 그 다음에 살려달라는 말을 합니다. 네. 그걸 그냥 방치했어요. 이윽고 10시 반경에 사망합니다. 네. 그땐 이미 결박을 풀고 봤지만 상태가 이미 거의 사망에 이르는 네. 이런 수준이었어요. 급히 응급실로 옮겼습니다만, 네. 뭐 인근의 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만, 그게 충북 증평에 있는 부대에서 청주까지 차로 한 30분 거리 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사건이 다 지금 청주에서 일어나고 있네. 그러니까요. 나 이거 참 그러니까 옮기는 중에 이미 사망한 걸로 보여져요. 네. 그렇다면은 물경 30분 정도 아니면 아무리 짙게 잡아도 10분에서 20분경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욕하고 네. 온갖 괴로움을 다 표현을 했던 겁니다. 네. 이런 상태로 30분 정도를 방치한 상황이고. 방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훈련은 1시간 정도 결박 훈련입니다. 네. 그중에 30분은 이미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넘었고 네. 그것이 계속되자 보니까 뭐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똑같이 사망한 거 아닙니까? 한 명은 거의 혼수 상태 빠진 거고. 네. 그렇다면은 한 명이 어쩌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은 분명히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육군의 해명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고문은 안 했다. 네. 이게 고문이 아니면 그 뭐가 자체가 고문입니까? 이런 고강도의 고문이 사실상 없는 거죠. 뭐. 아니, 영화를 봐도 그렇고. 이게 고문이 아니면 뭐가 고문이에요? 네. 물론 훈련이라는 명분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훈련 내용이 고문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오늘 육군이 하도 요즘 윤일병 문제로 뒤숭숭하니까 발표는 빨리 했습니다만 네. 이런 어떤 그 해명이라는 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훈련 매뉴얼도 없어. 네. 그다음에 이거 안전에 대해 체크하는 것도 경험자도 없어. 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할 여유도 없이 사망한 거예요. 네. 요즘 군대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네. 이런 걸 보면 참 가슴 아픈 게 얼마나 이거를 빨리 훈련 실적을 내고 새로운 뭔가를 과시하려고 했으면은 이렇게 무리하게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더군다나 특전사는 사병이 아니라 다 간부들 아닙니까? 그렇죠. 얘를 전부 군대 생활을 오래 하는 장기 간부들 위주로 다 구성된 프로 군대예요, 여기는. 네. 그리고 전부 응급 처치 능력이 됩니다. 네. 이런 군대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망이라는 건 추정컨대 무언가 훈련 실적에 대한 어떤 상부로부터의 어떤 압박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또 자기 동료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욕을 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무심히 넘어갔다는 것은 도대체 이 훈련이 뭔지 이 제대로 된 전문성이나 어떤 준비 없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미군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면 될 거라는 이 안이한 발상, 단순한 사고 이것이 결국은 죽음과 어떤 부상을 초래했죠. 그러니까 이 지금 피해자들 3명 모두 하사들이지 않습니까? 하사죠. 그러니까 특전사 입대한 지가 얼마 안 된 우리가 정확히 이제 그런 보도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급으로 미뤄 짐작해 본다면은 이 특전훈련 이런 특히 이런 고강도 훈련을 받은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은 이런 어떤 하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이 훈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도 대단히 우리가 좀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냐면은 최근에 이제 군이 4세대 전쟁을 선포하면서 북한의 후방 작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4의 전쟁이라는 건 이제 김관진 장관 시절에 새로운 유형의 전쟁을 한다는 군내 새로운 이론인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북한의 후방 지역에 많은 특수부대를 침투시켜서 북한 내 우호 세력을 찾아서 같이 북한 내에 분란을 조성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보타지를 한다. 그렇죠. 그럼으로써 북한을 혼란에 빠뜨린다. 이것이 이제 4세대 전쟁의 중요한 교리로 지금 정립돼 있습니다.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특전사의 역할이 매우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어떤 그 특전사의 교리대로라면은 아마 전쟁이 났을 때 가장 높은 사상률을 기록할 겁니다. 특전사가. 네네. 많게는 90% 이상 사망하거나 포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특전사는 지휘관이 가서 지휘를 못합니다. 침투시켜놓고 지휘관은 후방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그렇죠. 네. 이런 부대예요. 네. 결국은 굉장히 어떤 그 현재 최근의 군사교리가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압박, 강압 네. 이런 어떤 그 전쟁 교리로 전환이 되면서 아마도 이런 어떤 특전사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임무 부여랄까 기존 임무의 강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군의 제4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마구마구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보기엔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왜 이런 형태의 훈련이 실시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육사 37기 출신인 그 전인범 사령관인가요? 네. 예, 예. 이분의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지금 한미 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쭉 발전시켜왔던 뭐 북한 급변 사태 대비 계획이라든지 네. 지금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한국군의 어떤 4세대 전쟁 계획 네. 이런 어떤 이 논의 양상에서 특히 주목받는 게 이 특수부대 역할이지 않습니까? 특수부대죠. 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북한 내 침투해서 사보타지를 일으킨다든지, 네, 아니면 뭐, 특수공작을 합니다. 네, 네, 또 핵무기랑 어떤 그 탄도미사일 같은 이른바 대량살상 무기를 갖다 확보하는 뭐 목적이라든지, 네. 뭐 이제 자꾸 이런 어떤 특수부대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 훈련이 지금 도입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다 어떤 거 최근에 전투형 군대라는 담론에서 사고 예방이 소홀해지고 네. 훈련이 세지고 가혹행위가 확산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련의 군 사망 사건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네, 네, 네. 이건 직접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전쟁이 나서 어떤 전면전이 휴전선 인근에서 발생이 된다는 것이 대단히 어떤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북한 후방에서 먼저 분란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의 북진 여건을 조성한다. 네네. 이 과정이 선행한다고 봤을 때 이제 앞으로 군의 어떤 교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건 우리가 대충 짐작은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물론 사실은 북한도 그렇습니다. 네. 특수부대 숫자를 늘리면서 남한 후방에서 네네. 어떤 작전을 하는 걸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즉 옛날에는 우리가 휴전선만 잘 지키면 안보가 잘 되는 걸로 생각하고 네. 지금까지 안보를 해왔는데 그때는 방어 위주의 전술이었다면 네. 지금은 공격 위주의 전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어하는 비용보다 공격의 비용이 더 싸진 거예요. 네. 예, 그것이 더 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네. 남북한 군대가 서로 지금 긴장이 조성이 되는 1차적인 어떤 군사적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와중에서 무언가 새로운 시스템이나 훈련이 도입된다면은 차분하게 그것의 용도, 역할, 안전장치, 네. 또 전문가 양성 이런 네. 것들이 있고 이게 현실적이냐 아니냐를 보고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는 구호가 앞서가 있어요. 네네. 아니 북한에 가서 저 우호 세력하고 분란을 조성한다는데 그 우호 세력이 도대체 누굽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헐리우드 영화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신 게 아닌가 싶은데. 특전사가 원래 그런 부대긴 하지만은 조금 허무맹랑한 것이 옛날에 철도 파업 때 네. 특전사 병력이 투입된 거 아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왜 열차 기관사로.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철도 파업에 군을 투입했는데 그게 네. 특전사 병력이에요. 네, 네, 네. 황당하죠. 특전사에서 왜 기관사를 투입할까? 네. 그거는 평양 점령했을 때 평양의 지하철을 먼저 장악해야 네, 네. 된다. 네.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네. 특전사가 기관사를 사실은 네. 보유해 왔던 이유는 네, 네. 북한 후방 작전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북한 철도를 장악하려는 얘기였거든요. 네. 이거였던 게 엉뚱하게 우리 철도 파업 때 쓴 거예요. 네. 이 남북한 사이에 굉장히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이 뭐 철도 파업도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 군에 잇따르고 있는 사건 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 한반도의 분단 또 적대적인 대결 구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구조적인 폭력 앞에 하여 이런 사건들이 자꾸 발생하고 분단의 있는 것 같아요. 비극이죠. 그렇죠. 예, 예. 특히 이게 자꾸 그 한국군 또 한미 연합군의 작전 계획이나 이 군사 교류 자체가 굉장히 좀 현실과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미국이 실패했던 그런 어떤 그 개념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걸 훈련으로 도입하는 이런 과정에서 자꾸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또 그러면 이제 좀 한반도 정세로 좀 넘어와서요. 네. 우리가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그 북한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네.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지금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은 북한을 이제 이 국가열애, 국제사회에서 열애자로 만들려고 또 2010년인가요?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일컬어서 아웃라이어, 우리말로 하면 뭐 열애자. 이런 표현을 왕따시키기구만.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예. 그래서 뭐 최근에는 대북정책 특별 대표직도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네. 북한을 좀 철저하게 무시하고 고립시키고 왕따시키는 이런 그 전략을 쭉 구사해왔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북한의 반격이 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선 그 15년 만에 이제 이번 달 그러니까 9월 중순에 그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북한 외무상이 15년 만에 참가해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네. 그 리수용 지금 그 외무상이죠. 예. 그래서 리수용 그 외무상이 가서 뉴욕에서 어떤 얘기를 좀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끌고 있고 그에 앞서서 8월 16일, 17일 날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미 군용기를 타고 평양에 날아갔다. 네. 이런 얘기도 지금 막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건 아주 참 놀라운 얘기네요. 네. 예전에도 비슷한 뉴스가 있었는데. 네네. 예. 그러니까 제 기억엔 2012년 그 8월 달에 한 번 있었고. 네. 그리고 그 미국 대선 직전인 10월 달에도 한 번 있었다 그러고. 맞아요. 예. 뭐 작년에도 뭐 갔다. 뭐 그게 확인이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주목할 거는 그 이제 울치 프리덤 가디언 훈련 바로 직전에 갔었습니다. 갔었다고 이제 확인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UFG 울치 프리덤 가디언 훈련도 예정보다 하루 빨리 끝났어요. 네. 예. 그리고 미국이 뭐 B-50이다, B-2다 이런 핵 전략 폭격기를 동원했다는 얘기도 안 들려요. 항공모함도 안 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래 한미 연합 훈련 중에서 가장 조용히 싱거운 훈련. 예. 뭐 그렇게 끝났어요. 언론 플레이도 별로 없었어요. 예. 뭐 이거 뭐 이제 올 3월에 있었던 무슨 뭐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때는 언론을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21년 만에 최대 규모의 그거 참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있기 전에 미국과 북한 간에 비밀 접촉이 있었고 네. 그 뒤에 훈련이 유례 없이 조용하게 끝났다. 네. 상당히 뭔가 함의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의 외교수장이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고 그 미국은 아닙니다만 강석주 있지 않습니까? 강석주. 예. 그러니까 다음 달이면 20년째가 됩니다만 그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 때 북한 측 수석 대표를 맡은 어떻게 보면 북한 최고의 외교 전략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노동당 국제비서를 맡고 있는데 또 이분이 9월 중순부터 유럽을 순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그 대장에 이르기까지 3대 걸쳐서 외교를 주물럭주물럭한 말하자면 외교 거물이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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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무상이죠. 국제비서? 노동당 국제비서. 노동당 국제비서. 정치국 이제 상무위원으로도 가고. 뭐 우리로 얘기하면 외교부 장관쯤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북한이란 나라는 이제 그 당국가 체제에서 당 우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외무상보다 당에 있는 국제비서가 실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뭐 청와대 안보실장 정도가 아닐까 더 외교부 장관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뭐 북한 외교의 사실상 실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강석주가 유럽에 가고 그 목적과 배경은 베일 아래 가려져 있습니다만 뭐 이제 그 일본 고위 관료와의 접촉 예정설도 좀 나오고 있고 유럽에 있는 미국 그 관료들과의 접촉 가능성도 좀 타진되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게 북미 간에 8월에 비밀 접촉이 있었고 싱겁게 끝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그다음에 강석주 국제비서의 뉴욕 방문. 이건 유엔 총회. 강석주 뉴욕 그 국제비서는 이제 유럽으로 가고 리수영 외무상이 뉴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과 유럽으로 미국과 유럽으로 각기 외교의 거물들이 뛰고 그렇죠. 그러면은 쉽게 추정이 되는 게 또 북미 북일 간에 어떤 그 접촉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북미 간의 비밀 접촉이 잘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이제 미국으로서 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도 좀 조용히 이것도 하루 일찍 끝내면서 남들 성의 표시를 뭐 하려고 했겠습니다만 북한은 어찌되었든 지금 이제 북미 간의 또 최대 현안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3명의 미국인의 석방 문제이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며칠 전에 북한이 이례적으로 CNN, AP통신과 이 억류 중인 미국인들과의 인터뷰를 허용을 했고 그 내용이 바로 미국 이제 본토에 날아가면서 미국 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하루빨리 이제 저 사람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인 석방을 북미 고위급 대화의 재개로 가는데 하나의 커다란 디딤돌로 삼고 싶어 하고 네. 오바마 행정부는 북미 대화가 시작되려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를 네. 고수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러면 양측의 전략적 인내를 고수하면 이렇게 부지런히 만날 이유가 없는 건데 네. 이렇게 만난다는 뜻은 네. 무언가 다른 암중 모색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이제 올 초까지만 해도 이제 한 명이었는데 최근에 두 명이 더 억류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것에 북한에 대한 억류됐죠. 네. 그러면서 이게 미국 내 이제 특히 가족들이나 그분들의 이제 친지들 이분들이 자꾸 언론에 나와서 지금 미국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미국 시민이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이 고위급 특사 한 명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요구들이 자꾸 이제 나오고 있고 네. 또 최근에는 보면은 이제 IS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순위파 계열의 이제 극렬 반미 단체들이 미국인 기자들을 참수하는 장면들을 자꾸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해외에 억류돼 있거나 좀 인질로 잡혀 있는 미국인들을 빨리 구출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결국은 있는 거죠. 이렇게 미국의 국민들이 어떤 적대국에 억류되거나 적대 세력에 납치가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인명이 손실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 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두 달 후면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네. 이 중간 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상원까지 내줘버리면 지금 이제 하원은 지난 선거 때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했고 네. 지금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인데 이 상원까지도 이제 이 공화당한테 넘겨주면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상 이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중간 선거에 상당히 공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3명의 미국인 석방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늦춰지면 늦출수록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네. 이런 측면들도 있는데 동시에 또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지금 미국 내 북한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뭐 안 좋아진 지가 한두 해가 아닙니다만 특히 작년 올해 거치면서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인데 네. 그렇다고 이제 북한하고 또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또 그것도 정치적으로 또 이제 좀 손해 보는 게임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둘을 놓고 좀 저울질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그걸 딱 그 틈새를 엿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국가 열애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북한이 좀 반격을 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네. 자, 어쨌든 작년에 이맘때 기억하면은 3, 4월 전쟁 위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한반도 정세가 참 작년 상반기에 아주 험악했어요. 그렇죠. 예, 그 뒤로 아주 우리가 비관적인 전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게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제 네, 이르렀으니까. 근데 국제관계라는 건 참으로 복잡하고 또 미묘해서. 네. 어떤 무언가가 잘 안 될 때는 또 언제 잘 될까를 타진하고 네. 또 무엇이 잘 될 때는 언제 망가질까를 타진하면은 대부분 맞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지금의 어떤 일련의 그것은 북한을 한없이 배제하고 고립시키고 외면하는 말하자면 군대의 기수열의 왕따 따돌림 이런 어떤 것이 이제 국제관계에서 나타나는데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그렇죠. 예. 관심병사 하나 놔두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왜, 집단 따돌림 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가 피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그저 실체도 없고 마냥 기다리기만 한다는 이런 식의 전략으로 북한을 방치하는 것에 국가가 그렇다면 더군다나 이제 세계 유일의 패권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무책임할 뿐만이 아니라 네. 예, 어떤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과 능력 또 열정까지 모두 소진되는 네. 있으나마나한 미국이 된다는 또 이중성 이런 네. 어떤 네. 양날의 문제 딜레마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제는 그렇다면 미국은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떠냐. 네. 미국이 저렇게 나몰라라 하고 가끔 생색내기용 접촉만 하고 있다면 문제는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오바마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게 미국이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제일 존중하겠다.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문제가 안 풀렸던 거죠. 그렇죠. 예, 예. 이명박 정부, MB 정부가 이 각각께서 미국보다 일본보다 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또 그 입장을 존중하다 보니까 이제 그 2009년, 2010년 어떻게 보면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 아주 네. 그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입장을 좀 현재까지 견지를 하고 있고 네. 지금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그 이 동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동맹국이 일본하고 한국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뭐 어디가 더 중요하냐 그렇지 않냐 이 단어 하나 가지고 뭐 국내 언론들이 뭐 장난으로 치기도 합니다만 네. 아무튼 지금 일본의 아베 신조는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가을 이 동북아에서의 최대 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베가 평양에 가서 과연 김정은과 악수를 나누는 이 장면이 연출될 것이냐. 일본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뭐 당면에 있는 일본이 납치자 문제 해결도 있습니다만 네. 이게 그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한국. 즉 동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일본,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미국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이대로 가다간 북한이 곧 핵폭탄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은 것이고 그 사정거리 안에 일본이 들어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거든요. 네. 이대로 이제 계속 간다고 한다면 네.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봉착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일본이 우경화하고 군사 대국화하는 데 있어서 북한 위협론을 이용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그 위협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에 이거 국가안보적으로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게 되는 문제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네. 그 2차 대전 이후에 일본 영토가 네. 연중 협박을 당하는 최초의 국면이 열리게 됩니다. 네, 네. 2차 대전 이후로 일본은 자기네 열도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협박받은 적은 네, 없어요. 네. 뭐 가끔 소련 얘기하고 중국 얘기하기야 했지만 네. 뭐 잊어버릴만 하면은 뭐 저 로켓 뻥뻥 쏘대면은 항상 경기를 일으키는 게 일본 그렇죠.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알죠. 오, 이거 뭐. 노골적으로 이제 턱밑까지 네, 왔네? 네, 네. 이런 식으로 또 그 보수 세력, 우경화하는 주도 세력들이 또 선동을 하면은 일본 국민들이 생각해 보기에 네. 야, 이거 진짜 뭔가 우리가 상당한 협박을 당하는 거. 네. 어떤 거 예전에 없던 위협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하면서 정부는 뭐 하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그 불안 심리가 고조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위협이 있을랑말랑할 때 하고 위협이 현실로 나타날 때하고 이제 질적으로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고 네. 또 중요한 부분은 일본은 자기들이 원하든 원치 않던 한반도 유사시 휘말릴 수밖에 없는 구조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대규모의 주일민 기지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사시 한반도 유사시 이들 기지에서 미국 군사력이 투입될 것이고 네. 북한은 이들 기지를 잡기 위해서 뭐 미사일을 쏠 것이고 네. 이렇게 되면 일본 영토가 이제 자기들이 원치 않든 이제 이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한반도 있으니까. 분쟁에 일본이 거의 뭐 자동적으로 연루되는 네네. 휘말리는 예. 뭐 이미 그런 그런 상황이 됐죠. 그렇죠. 예, 그게 한미일 삼각 군사 그렇죠. 동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건을 놓고 자꾸 미국 쪽이나 일본 우파들은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가고 MD 같이 해야 되고 집단적 자위권을 서로 공유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 합니다만 네. 위협이 현실로 나타날 때 어떤 그 대비책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예방 의기를 통해서 그 위협이 현실로 나타나는 걸 억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고 또 재밌는 거는 또 그 경제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아베가 김정은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지금 그 북한의 히토류 네. 히토리가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뭐 중국보다 더 많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2010년인가요? 일본이 그 히토리 문제 때문에 한번 당했잖아요. 중국한테. 아예 세게 당했죠. 그렇죠. 아주 뭐 납작 엎드렸어요. 예. 중국에 한번 당하고 나서 예. 중국인은 선장 석방해 버렸잖아요. 바로 다음 날. 예. 바로 다음 날 그 석방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 내에 있는 히토리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면 이거는 이 중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레버리지를 갖게 되는 지렛대를 갖게 되는 이런 측면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어떤 그 극우 보수 세력이라 하더라도 네. 유전자 차이가 있는 건데 네. 전쟁을 하는 보수, 네. 호모 밀리테리쿠스가 있고 네. 경제를 하는 보수, 네.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네. 있어요. 이건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사드 미사일 배치 또 한국이 도입 논란에 한참 시끄러웠던 올해 초여름에 네. 정부의 국장급 한번 회의가 열렸는데 네. 사드 미사일 도입을 주장하는 국방부에 대해서 지식경제부의 한 국장이 네.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사드 미사일 도입하는데 비용을 우리가 어디서 벌어온지 알아?
중국하고 한 거요. 그래서 중국하고 네, 뭐 돈 네. 벌어서 중국 견제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국방부 국장이 답변을 못 했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삼성, 현대, LIG 뭐 중국에 가가지고 상당히 돈 그렇죠. 많이 법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런 어떤 자본의 논리, 우리 어떤 그 총 자본의 논리로 보면은 중국과의 우호 협력, 이 어떤 굉장한 어떤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안보 논리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어떤 그 보수 정권 또는 보수 세력에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점은 경제를 하는 보수와 네. 전쟁을 하는 보수의 생각이 분화되고 있다. 네. 냉전 시대는 이게 다 통합이 돼 있었다. 그렇죠. 그때는 오로지 미국이었으니까. 네. 예, 예. 다른 선택의 여지가 그렇죠. 없었다. 경제도 미국, 네. 안보도 미국. 네. 근데 최근에 이 동아시아 정세가 이렇게 변화되고 난 탈냉전 이후에는 요즘 보면은 경제를 하는 보수와 안보를 하는 보수가 정반대의 말을 한다. 네. 네. 그런 게 주로 MD 문제나 그렇죠. 사드 네. 미사일 배치 네. 같은 네. 이런 문제라고 할 네. 수가 있겠어요. 일본인들 안 그렇겠습니까? 네. 중국하고 각 세우고 북한의 어떤 그 위협에 맞서서 MD 체계 구축하고 하면 좋지. 네. 안보하는 보수 입장에서는. 네. 그렇지만 일본의 지금 경제가 잃어버린 20년 아닙니까? 그렇죠. 아베가 돈 찍어서 돈 막 풀었는데 그거 지금 한계에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반짝 효과 있다가 지금 이제 거꾸로 이제 쳐받고 있는 그러면 치고 있는 새로운 상황이죠. 블루 오션 개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북한이라는 신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 경제학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하고 일본,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이제 장기 불황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아주 다른, 아주 주목해야 될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북한이다. 예,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블루오션이 있기 때문에 남북한 경제 협력만 잘하면 그 유러시아 대륙으로 가고 그것이 바로 이제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보면 참 부럽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좀 계속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통일 대박이라고 말은 했는데 그거를 다른 나라가 하고 있고 마지고. 그러니까요. 여기는 말은 통일 대박이라고 해놓고. 네. 그거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또 사드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지난 7월 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왔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드 배치 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보도가. 네, MD 얘기를 했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러시아 외교부도 얼마 전에 성명을 내서 사드 배치는 한국 국익에 결코 이롭지 못하다. 네. 신중하게 판단해라. 네. 이렇게 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드라고 하는 이 요격 미사일이 하나 들어오는 걸 놓고 어떻게 보면 한미일 또 다른 한편으로 그 북중러 이 삼국 사이에 이제 이 양측 사이에 지금 이제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은 1부에서 이제 숨고르기 하고 네. 2부에서 마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라디오 채널 고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군사전문지 디펜스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과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안보 방송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북미 관계에 아주 지금 물밑에서 미묘한 흐름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북일 관계에도 아베 신조 총리의 방북 여부가 지금 논의될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좀 뭐 올 그 8월부터 관계가 풀릴 것처럼 보였던 남북 관계는 계속 그 정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네. 네. 일단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 8.15 경축사에서 대북 제안도 내놓았습니다만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그 취해야 될 조치들이 이제 한 3가지 정도 그때 얘기가 됐었죠. 네. 하나는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네. 그리고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북한 그 선수단 또 응원단 참석 문제의 원만한 해결. 네. 네. 그리고 천안함 침몰 이후에 그 발표됐던 5.24 조치의 완화 내지 해제. 네. 네, 이런 내용은 이런 방구 얘기가 없었어요. 네, 없었죠. 네, 네. 근데 그 얼마 전에 미국 재무부에서 대북 제재를 담당하는 고위 관료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어허. 네, 네. 이 양반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예. 이제 한 기자가
금강산 관광 사업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위촉되느냐 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한국 사업이다. 그건 당신들 비즈니스인데 유어 비즈니스. 예? 예.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 예. 그건 한국 정부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달린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다음 날 바로 통일부에서 아니다. 이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제기하는 거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유엔 그 대북 제재 위원회 그 유권 해석이 따라야 되는 문제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참 말이 왜 그렇게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한미 공조 간에 이게 무슨 뭐 불협화음이 있는 건지. 예. 그러니까 미국은 뭐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미국이 대북 제재에 열심히 나라인데. 예. 그래도 적어도 금강산 관광은 아니 뭐 유엔이 금강산 관광 사업을 중단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는 남북한 또 한국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인 만큼 그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남북한끼리 예, 해라. 예, 남북한이 풀고 또 한국 정부가 결정하면 네. 될 일인데 이걸 자꾸 유엔 제재하고 연결시켜서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있는 이런 그것도 좀 통일부가? 그러니까 통일부야 뭐 사실상 뭐 이제 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뭐 이런 어떤 이제 부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인천 아시안 게임. 네.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 지난 6월달에 선수단과 함께 300명 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한다 그러면서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얼마 전에 북한이 선수단은 예정대로 보내겠지만 응원단 파견은 취소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8월 아마 20일경이었던 것 같은데 네. 조추첨이 있었습니다. 네. 그 선수들 대진표를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참석한 북한 대표가 우리한테 구두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응원단 안 보낸다. 네. 예, 이렇게 했는데 이걸 무시했어요, 우리가. 그러다가 이제 8월 29일경 그때가 네. 주말입니다. 네. 이때 북한에서 그 조선중앙 TV에서 네. 대담 형식으로 선수단을 안 보낸다는 걸 공식화했어요. 네네. 그 즉시 난리가 나대? 그렇죠. 아니 우리 통일부 성명이 재밌는데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 보낸다고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네. 아니 응원단 보내고 안 보내는 건 북한 마음이에요. 네, 일시적으로 그렇죠. 예, 네. 아니 우리가 응원단 보낸다 안 보낸다 하는 게 무슨 상대방 국가하고 합의 사항도 아니고 또 이미 구두로 전달한 내용이고. 네. 그러면 보내고 안 보내는 건 북한 마음인데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 보낸다고 또 화를 낼까? 그러니까 그 이제 북한이 보내겠다고 했다가 그 취소한 어떤 배경을 둘러싸고 그 사유를 둘러싸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7월 16일이었죠. 이제 그 실무 접촉 때 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 남측에서 북측의 자존심을 좀 박박 긁어놓은 것 같아요. 일단 예, 응원단 규모 300명, 그러니까 너무 좀 많다. 좀 네. 줄일 수 없냐?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네. 비용은 자부담이다. 그게 국제 관례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리고 인공기 큰 거는 곤란하다. 작은 건 된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북이 뭐 속된 말로 뭐 좀 장난하냐, 뭐 이런 쪽에 얘기를 했던 거고, 오전 회의 때는 그나마 원만하게 얘기가 되다가 오후에, 그러니까 뭔가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다음부터 그 남측 대표단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네, 아니 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자존심 상하지만 말이에요. 그 뒤에 주요 언론 보도를 한번 보겠어요. 네. 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일제히 실론이 실렸습니다. 주로 이제 예비역 장성들이 투고하는 형식인데, 네. 북한은 이제 남한 공산화를 위해서 네. 어떤 통일대전을 준비하고 있다. 네. 그런데 북한 응원단은 체제 선전단이고 네. 그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전위대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깔았어요. 그러고 종편의 주요 언론 네, 보도를 네, 보면은 이건 더 선정적입니다. 네. 탈북자들이라든가 뭐 소위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 잔뜩 출연시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북한에서 오는 미녀 응원단 다 미녀 아니다. 다 민영이다. 30%는 못생긴 애들이다. 그건 뭐냐면 특권층에서 예, 예. 자기 자녀를 넣은 것이다. 네. 아주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북한 응원단이지 꼭 미녀 응원단이라 그래요. 네. 이 사람들 표현이. 네. 네. 그다음에 북한 그 응원단은 상호 감시한다. 네. 예, 그래가지고 누가 누굴 감시하는지 모른다. 네. 자기가 감시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나를 감시하는 사람은 누군지 모른다. 네. 이러고 여기 와서 말 잘못하면은 올라가서 네. 어디 탄광 같은데 수용소로 숙청된다. 네. 아니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죠. 네. 네. 이런 보도가 매일 나가가지고 응원단 온다는데 엄청나게 그걸 갖다가 이미지를 갖다가 깎아내렸어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응원단 안 오길 바랬습니다. 네. 와서 그냥 괜히 분란 생길 것 같고. 분란 생길 것 같고, 네. 또 얼마나 어떤 그 인신 모욕적인 어떤 보도가 나가고, 네. 뭐 극우 세력이 그 앞에 가서 옛날처럼 김정은이 죽어야 뭐 인민이 산다 이런 네. 플랜카드 펼쳐놨지 않습니까? 네. 옛날 예. 전에. 예. 그런 거 또 일어나고. 네. 그러면 남북 관계가 좋을 때 오면 도움이 되겠는데, 네.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넘어오기만 하면은 어떤 대한민국의 그 어떤 관음적인 어떤 그 성향. 네. 마치 그 응원단 얼마나 미녀인가 보겠다. 그렇죠. 그런 게 마치 어떤 집단 강간하는 듯한 어떤 심리 구조하고 유사하단 말입니다. 네. 네. 이게 남북 관계가 좋을 때란 모르겠는데 이럴 때 넘어와 가지고 그런 부작용이라도 생기면 어떨까? 저는 내심 걱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안 온다고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통일부가 이런 법이 어딨냐고 신경질을 벌컥 내고 나서 네.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게 새누리당 인천시당에서 성명을 냈어요. 지금 인천시장이 유정복 시장,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했던. 그렇습니다. 네. 세월호의 주범이기도 네.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양반에 대해서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뭐라고 했냐면 유정복 시장은 네. 중앙정부 논리에 좌우되지 말고 북한 응원단을 초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 북한 응원단 문제는 남북한 화해 협력과 아시안 게임 흥행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핵심 이벤트다. 그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고 새누리당 인천시당. 새누리당. 예. 현 집권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인천시당 입장은 우리는 인천의 논리지 중앙정부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이 이런 문제도 내팽겨치고 어떻게 저 아시안 게임 치를 거냐고 성명서를 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인천 아시안 게임의 흥행몰이의 핵심은 북한 응원단입니다. 그렇죠. 예, 저기 10% 정도였던 예매율이 20%까지 올라갔던 건 뭐냐면 네. 북한 응원단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고, 네. 그 다음에 시민들이 공동 응원단을 조직한 게 지금 3,000명이 넘습니다. 네. 이거는 북한 응원단이 응원을 할 때 그 같은 경기장 안에서 그렇죠. 남북 통일구라든가 네. 화해 협력 어떤 같이 하나 되는 모습을 자기들은 보여주겠다는 거에 네. 인천 시민단체 입장이에요. 네. 이것도 다 날라가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 아시안 게임 그러지 않아도 지금 흥행이 걱정되는데 응원단까지 안 온다고? 네. 비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종편 논조가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시안 게임 흥행 비상. 비상. 응원단 안 온단다. 이번에는 또 안달복달하는 네. 기사를 네. 마구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온갖 폐악질 다 해놓고 막상 폐악질 안 온다 다 그러니까. 안 온다 예, 그러니까. 예. 아니 그래가지고 못 오게 한 거는 이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오고 안 오고는 북한 자유예요. 그렇죠. 일차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그 체류비가 한 15억 원 된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데 쓰라고 만든 게 남북협력기금입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이런 체류 비용을 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그러는데 그런데 쓰라고 다 만들어 놓은 돈이 있는데 사실은 북한 응원단이 와야 된다고 그 새누리당의 몇몇 의원들이 성명도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 남북 네, 네. 기금에 15억 원 쓰는 거 쓰자. 네, 네. 1%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근데 뭡니까? 우리 청와대 지시로 나간 통일부는 북한이 묻지도 않았는데 돈 못 대준다. 네. 15억 원 못 내놓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안 온다 그러니까 그럼 흥행 손실이 얼마냐? 네. 제가 보기엔 1,000억대가 넘어요. 아이고, 국책 연구기관들이 그런 국제회의, 국제대회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은 이 경제적 효과가 수조 원에 달한다. 그런 얘기를 늘상 내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걸 떠나서 말이에요. 네. 인천이라는 게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은 인천 관내, 광역시 관내에서 그동안 서해에 많은 어떤 교전이 벌어졌고. 네. 그 다음에 세월호가 출범한 항구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아시안 게임의 어떤 모토는 전임 송영길 시장이 정한 것이 평화입니다. 네. 아시아 평화예요. 네. 그래서 그 평화의 상징으로 물범이죠. 그걸 상징 마크로 해서 다 정해가지고 이 아시아의 친선과 평화, 화합과 단결 네. 이런 어떤 그 정신으로 이 아시안 게임을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세월호의 아픔이 있는 유족들을 개막식 때 한번 출연을 시켜서 네. 등장을 시켜가지고 이 세월호의 아픔이 남국은 이제 아픔을 넘어 네. 남북의 평화와 화해 네. 네. 그럼으로써 아시아의 친선과 축제를 구현하는 네. 정말 어떤 한번 축제를 선포한다. 네. 이런 쪽으로 이 아시안 게임을 이끌었다면은
저는 이 인천이 아시아의 위대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각국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분쟁, 갈등이 이렇게 고조되는 아시아가 불타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에서 그 평화와 친선, 화합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면 네. 얼마나 뜻깊겠는가. 네. 불과 얼마 전까지 세월호에서 네. 이제는 남북 갈등을 넘어서 어떤 초월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과시했다면은 저는 교황의 방문 못지않은 감동이 있었을 것이고 네. 그 위에서 우리가 뭔가 이제는 어떤 그 갈등을 넘어서 정말 화합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숭고한 사랑의 이미지 네. 그러면서 어떤 평화를 구현하는 위대한 아시안 게임으로 도약할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남북 평화, 화해 다 걷어찼습니다. 네. 그러면서 흥행만 걱정하는 저 천민 자본주의적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면서 네. 장사 안 된다고 저렇게 투덜거리고 있는 게 지금 아시안 게임의 현 주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마치 세월호 때문에 민생 경제가 안 살아나는 것처럼 온갖 막 그 험악한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이 강원도 이 북부 지역 특히 간성 고성 지역 경제는 완전히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초토화됐죠. 네네. 관광 사업 재개하면 현지 경제도 살아나고 네. 그렇죠? 이런 네. 부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DMZ 세계평화원 이런 구상과 얼마든지 연결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편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그 바로 위 지역이 바로 또 이제 북방한계선, NLL, 서해오도 이런 한반도의 그 열섬 지역들이 몰려 있으니까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하면 이것이 남북한의 화해협력에 증진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남북한이 이 서해 지역을 갖다가 평화공원으로 만드는 이런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그게 바로 대박이요. 그렇죠. 네. 그런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마다하면서 자꾸 이제 이 구호로만 통일을 외치는. 자, 그렇게 외치는. 보니까 이번 아시안 게임은 네. 겉으로는 평화를 내세웠지만 역시 이념과 갈등의 벽을 넘지를 못하고 네. 그것 앞에서 굴복했다는 교훈을 남겨놨어요. 네. 자, 그러면서 흥행을 걱정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고 예매율이 몇 프로냐고 보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런 어떤 평화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제가 거꾸로 네. 묻고 싶은 것은 네. 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그 인천시당위원회가 오죽하면 이런 성명을 냈겠느냐. 네. 네. 이제 눈앞에서 보는 저 황금 광맥이 사라지고 네. 우리가 그러면서 여전히 인천이 이제 평화의 바다가 아닌 분쟁의 바다. 네. 그러면서 어떤 이념과 갈등을 계속 안고 사는 바다가 됐을 때 이거는 집권 여당도 찬성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건 중앙정부 논리라는 겁니다. 네. 우리 지역정부는 이 입장 다르다는 거예요.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네. 북한 응원단이 왔는데 대구가 얼마나 보수적인 동네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냉전의식 싹 사라졌어요. 네. 북한 응원단이 옴으로써 지역의 대구의 이익은 뭐냐 하면 그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럼요. 예. 이게 이익이에요. 예. 모든 주민이 그걸 바라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어떤 중앙의 그 이념, 갈등 이런 것들이 이런 데 투영이 됐다고 했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그러면은 지금에 와가지고 미녀 응원단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그 천박한 보도 행토랄까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미녀 응원단이라는 그 말 자체에 이미 다 들어 있어요. 그렇죠. 북한은 그런 표현을 안 쓴 적이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남쪽에서 장명해놓고 거기에다가 네. 지금쯤이면은 그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조직된 북한 응원단 내에서 그 평양의 앳된 소녀가 남한에 내려가가지고 열심히 응원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남측 사람도 구경도 하고 이런 꿈에 부풀어 있던 그 앳된 소녀들이 지금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자꾸 장비도 만져보고 남쪽에 입고 갈 옷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설령 그 어린 여인들이 북한에서 어떤 정치 논리로 좀 활용하고 싶었던 측면도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럴 수 있죠. 일견 자기네 체제 선전 한다고 칩시다. 이 어린 그 여인들이 넘어와가지고 설령 그런 게 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무슨 대한민국의 체제의 위협이 되며 또 그 애들을 잘 대접해서 보내면 나름대로 거꾸로, 여기서 좋은 어떤 그 이미지와 어떤 그 감동을 안고 돌아가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왜 손해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15억 원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수백만 장의 삐라를 뿌린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북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남북한의 이 벌어진 현실들,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또 몸으로 느끼고 돌아간다면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북한 내 어떻게 보면 남한 내 우호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예. 그것이 무슨 아까 말씀하셨던 뭐 4세대 전쟁론 이런 걸 통해서 특수부대를 투입해갖고 교란 작전을 그거보다 수행해서 이게 싸. 훨씬 더 훨씬 저렴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미지향적인 특전사 하사들 저렇게 몇 명씩 죽여가면서 네. 통일을 꿈꾸실 게 아니고 네. 아니 이렇게 싼 값에 적은 예산에 이렇게 많은 마케팅 효과에 네. 그러면서 하면은 훨씬 더 길이 빠른데 왜 안 할까?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단 말이죠. 궁금하죠. 네.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일종의 이제 자기 분열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저는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좀 보면은 일단 좀 이렇게 지적인 자질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네. 앞뒤가 안 맞고 네? 전후 맥락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렇죠. 예. 분명히 열린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무슨 통일 대박 얘기하고 통일 그래서 통일준비위원회 만들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은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정책을 쓰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강하다. 그렇죠. 예. 본인이 말한 걸 본인이 까먹으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이 국제관계, 국가 간의 관계랄까 어떤 그 외교 안보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분석은 비관주의자가 잘합니다. 네. 그러나 문제 해결은 낙관주의자가 그럼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갈등 위주, 문제점 위주로 이렇게 어떤 관점을 쌓고 여러 가지 어떤 국가 관계, 남북한 관계를 분석하면 사실은 분석이 잘 됩니다. 왜냐? 인간의 본성은 문제점이 먼저 인식되고 그쪽으로 네. 시선이 쏠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수주의자 또는 현실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어요. 네. 문제점을 주로 보는 부정적 사고. 네. 이게 분석이 잘 되는 사고입니다. 네. 그런데 결국 역사는 문제 해결은 누가 했냐 하면은 어떤 낙관적 신념가들이 하는 겁니다. 네. 미중 수교도 그랬고 냉전의 어떤 종식에서 고르바초프 역할도 그랬고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구름에 가려 있지만 저 구름 너머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름답고 찬란한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구름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것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 네. 자, 북한 응원단이 오면 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당장 15억 원이란 체류 비용에다가 남북 간의 또 다른 어떤 갈등의 위험에다가 많겠죠. 보수주의자들은 그걸 얘기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이 관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더 좋은 성과로 연결시키는 이런 더 좋고 아름답고 찬란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것이 인천 시민들한테 거의 다가갔던 겁니다. 네, 네. 눈앞에 보였던 거예요. 네. 아시안게임이 이제 다가옴에 따라 가지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네. 어떤 이런 낙관적인 신념가가 필요해진 겁니다. 시대적으로. 네. 그런데 인천시장은 아무 역할을 못했어요. 그다음에 중앙정부는 계속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슬프게 했는가. 네. 우리 모두를 얼마나 굉장히 허탈하게 만들고 그러는가. 이게 지금 아시아 인구의 대부분이 지금 30%가 연안 도시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 아시아에 번영하는 도시는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네. 인천은 앞으로 중국, 북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도약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빚이 구조라고 맨날 그것만 갚고 있을 생각하다가 미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인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 많이 갖고 있고 지방 정부의 부채도 많다고 그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 인천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도약 지점에서 바로 그 도약들을 갖다가 중앙 정부에서 빼버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 인천시당까지 나서서 네.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북 관계 특히 이제 그 보수 정권이 좀 마음만 먹으면 훨씬 더 잘 풀 수 있지 않습니까? 잘 풀 수 있죠. 예, 진보 정권에서 예를 들어서 5.24 조치 해제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한다, 북한의 이제 민영 응원들 수용한다 이러면 또 막 그 보수 쪽에서 난리를 치는데 보수 정권이 하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진보가 하면 불륜이고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다라는 생각이 강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국내적인 국내의 반발을 훨씬 더 줄이면서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수 정권의 아주 좋은 조건과 환경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좋은 점을 활용을 안 하니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네. 유리한 거를.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죽 쓰는 거 보면은 또 할 말이 없지 내가. 그건 내가 할 말이 없어. 네. 우리 또 김종대 편집께서 무슨 야당 소속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우리가 또 앞으로 또 차분히 또 짚어보면서 야권이 또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안보 마무리에 대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마음 무겁고, 여러 가지 좀 슬픈 일도 많이 있을 텐데, 추석 연휴 또 가족분들과, 친지분들과 오랜만에 좋은 시간 이렇게 보내시고요. 저희 진짜 안보는 또 다음 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죠. 9월 10일 날, 또 알찬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